자, 외식 창업가의 자질 이어서 계속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내가 이제 여기까지 끈기가 있네까지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까 이제 제가 고객 지향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게 이제 바로 고객 지향입니다. 고객 서비스와 세일즈 마인드. 외식 창업가의 자질 중에서는 무엇보다 고객 지향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핵심은 바로 이 고객 서비스와 세일즈 마인드에서 출발한다. 자, 저는 이 생각만 갖고 있으면 외식업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변에 이제 성공한 케이스들을 많이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다 그 사장님의 가장 큰 특징은 다 여기서 옵니다. 고객 서비스와 세일즈만. 사람들과 얼마나 릴레이션십을 잘하느냐. 또 사람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그리고 최선의 서비스, 최선의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또 그걸 가지고 또 고객들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결국 이게 뭐냐. 이 결과는 단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단골. 자, 여러분들도 단골집이 있지 않나요? 자, 단골집의 특징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특히 여러분들이 뭐 술을 마시고 가거나 주점에 가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 그러면 음식점도 마찬가지죠. 일단 맛이 중요할 거고 또 거기에 있는 서비스, 환경적인 것 이런 것들이 나를 종합적으로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그게 단골집이 되는 거죠. 특히 자주 가는 집들은 이런 사장님과 나의 어떤 관계, 사장님이 또 나를 알아봐줘. 또 주점 같은 경우는 자주 갔더니 사장님이 나한테 맨날 올 때마다 서비스해줘.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 서비스와 세일즈 마인드는 너무나 창업가의 자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식 창업 준비 단계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 자, 이제 제가 아까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죠. 시장의 중요성.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장을 이해하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이 너무 중요해진 세상이죠. 마케팅. 이거는 자영업자들, 카페를 하건, 뭐 음식점을 하건, 뭘 하건 간에 이 마케팅은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왜? 자, 이것 때문에. 인터넷의 발달로 여러분들 SNS, 채널, 너무 중요하죠. 다양한 SNS 채널도 있어요. 블로그, 카페, 특히 요즘 인스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인스타가 얼마나 폭발적이냐면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실 창업하시는 분들은 인스타를 좀 어,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오픈한 이제 카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사장님이 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바리스타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오픈하자마자 한 일주일부터 손님들이 이제 엄청나게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왜 오기 시작을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건 이제 그분은 좀 바리스타로서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SNS 팔로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드디어 제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과 같이 활동을 오래 했던 다른 커피 전문점의 사장님들이 좋아요를 눌러줘요. 그 다음에 그걸 팔로우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분도 팔로우를 어느 정도 갖고 있었고 커피와 연관되는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 이제 걸려 있었겠죠. 근데 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카페 사장님들과 또 유명한 또 바리스타들이 그분을 팔로우를 해주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번져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이 가게를 찾아오는 거죠. 그걸 보고 그분이 오픈을 했대. 그럼 가서 커피 한번 먹어봐야지. 또 그걸 본 사람들이 그 유명한 바리스타가 자기 가게를 오픈했다.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디저트를 준비를 해놓는데요. 디저트가 맨날 완판이야. 물론 많이 이제 아주 뭐 다양한 걸 만들어 놓진 않지만 그래서 거기 이제 디저트를 2시간마다 계속 만들어 놔요. 근데도 이제 뭐 가게 끝날 때쯤 다 팔립니다. 가게도 일찍 끝나요? 7시에 끝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내가 하고 있는 판매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창업 준비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이제 나중에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자, 상품과 서비스. 당연히 좋은 상품과 상품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상품과 서비스 안에는 또 다양한 여러분들 그런 이제 고민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품을 기획하고 또 어떤 메뉴들을 기획하고 또 거기에 맞는 서비스 안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고객들한테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그 판매 서비스 안에는 세트 메뉴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갑니다. 자, 기술과 자격. 내가 바리스타로서 창업을 한다 그러면 그냥 뭐 배워갖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전문 바리스타가 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커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을 필요가 있겠죠. 그럼 그 기술을 쌓고 자격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파티시에로서 뭔가 내가 베이커리를 창업하겠다 그러면 그 자격도 따고 거기에 대한 기술들을 연마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훨씬 더 전문성을 키워가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 뭐죠? 그 경험뿐만이 아니라 좋은 곳에 좋은 어떤 그런 그 베이커리 전문가가 있는 곳에서 일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재 확보에 대한 얘기 했었죠. 같이 일하고 있는 팀. 그러면 내가 같이 일하는 내 동료, 파트너 누구랑 일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바리스타 그 대표님은 와이프가 직장을 이제 창업과 동시에 관뒀어요. 그 전에 뭘 했냐면 지금 베이킹을 와이프분이 하고 계신데 그분이 2년 동안 베이킹을 배웠어요. 집에서 다양하게 연습하고 2년 동안 준비하면서 나는 커피를 내리고 당신은 빵을 구우십시오. 이걸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와이프분께서는 이제 베이킹을 오랫동안 공부해서 다양한 디저트들을 내놓기 위한 준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내가 중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 중에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좋은 부분들을 갖고 있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한 팀으로서 창업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업의 구조와 형태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카페를 한다 그러면 그럼 디저트 카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커피가 강점이 있는 커피 전문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요즘처럼 버블티 되게 유행이죠. 버블티를 통한 뭔가에 내가 그런 전문점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업 구조와 형태로서 내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만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사업 구조와 형태를 내가 명확히 하고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하는 게 바로 이제 외식 창업 실무의 사업 계획서죠.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얘기했던 시장, 판매와 마케팅, 상품과 서비스, 그 다음에 사람, 사업 구조의 형태, 자, 자금, 응? 내가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가 허가를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얼마를 벌지를 분석해낼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업계획서, 다 사업계획서 안에 구체적으로 다 녹아 있어요. 전부 다. 상품과 판매서에 녹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다 녹아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이게 총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 안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계획서 안에서 이런 것들이 구현이 돼 있고 단계별로 내가 차근차근 이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준비 단계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체크포인트는 사업계획서로 모두 다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금, 자, 손익분기, 자, 내가 어느 구간에서 돈을 얼마를 통해서 창업을 준비를 할 것이고 그 창업 자금은 얼마가 들어가고 운영 자금은 얼마를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어떤 계획을 통해서 돈을 얼마를 벌 것인가. 이게 손익분기입니다. 손익분석을 반드시 해봐야지만 내가 작은 계획도 정확히 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가야 되는지 목표도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은 어떤 세금들이 있고 내가 뭘 챙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수업을 통해서 다 배울 겁니다. 인허가상, 행정적인 절차들은 뭐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내 상품과 서비스는 어떤 고객들이 타겟인지 그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주는, 구매해주는 고객이 누군지를 명확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가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준비할 것인지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식 창업 준비 단계에서 챙겨야 될 사항이다. 자, 그럼 시장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외식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어, 좀 이제 힘든 얘기들, 어려운 얘기들 좀 하게 될 거예요. 창업 준비하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창업의 시대적인 어떤 변화를 좀 살펴보면 1997년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 이때 이제 11월 달에 IMF라는 게 터집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국가부도의 날 영화 보셨어요? 그게 이제 이 IMF에 대한 얘기죠. 이 IMF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한국 경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여러분들 아마 이제 부모님들이 이걸 이제 겪으셨죠. 부모님들이 한창 IMF 시절에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이제 잘 모르시겠죠. 태어나는 시점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이 시기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되게 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명예퇴직, 퇴직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어요. 그런 퇴직을위한 창업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고. 1998년도부터 2001년대를 우리가 보통 이제 IF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퇴직한 분들이 정말 이 퇴직하신 분들이 생계형 창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평생 직장에 대한 붕괴가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요, 이제 본격적인 창업 열풍 시대에 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 산업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때 성장을 합니다.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산업이 이때부터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본격적인 뭐 태동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때를 이제 보통 그 외식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이제 시기였다고 보고 가장 한국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하에서 보면 외식 산업이 가장 성장을 많이 했던 시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IMF 이후에 퇴직하신 많은 분들이 이때 창업을 하셨고 이때 창업하신 분들은 사실 그 당시에는 정말 중간만 가도 돈을 번다고 할 정도로 창업이 잘 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인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미국발 경제 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 시장이 굉장히 그때부터 조금 어려워지고요. 이때는 이제 경제는 어려워졌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창업 전성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의 외식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웃백, 뭐 베니건스, 뭐 그다음에 빕스, 뭐 이런 이제 애슐리 이런 이제 회사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전성기를 누리던 시대였다라고 프랜차이즈의 또 전성기이기도 합니다. 이때까지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대가 외식 상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시대였었고 2013년도부터 이제 지금까지를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한국 외식 산업이 점차적으로 이제 하향 곡선을 긋는 시기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산업이 급격하게 팽창한 결과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게 특히 청년 실업 문제, 조기 퇴직자들이 급격하게 등장하면서 창업의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창업자의 수요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자영업 시장이 사실은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식 시장의 급격한 쇠락이 2014년 3년도를 기점으로 이제 외식 시장이 급격하게 이제 침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큰 대형 레스토랑들,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빕스, 이제 애슐리, 이제 큰 그런 매장들이 이때부터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베니건스라는 곳은 아예 그냥 문을 닫고 없어져 버렸고 아웃백도 매장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한식 열풍에 의해서 등장했던
뭐 자연별고기니 뭐 이런 음식점들도 급격히 쇠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창업 환경의 시대가 시대적으로 이런 변화를 거치면서 지금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현재 2020년도는 아까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런 시대와 함께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가 올해 초부터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굉장히 큰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을 겪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코로나의 상황들이 관리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또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확대되는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하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 최근에 외식 음식점들을 통해서 이 코로나가 확대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지금 카페들이 어떻게 됐죠? 카페들이 지금 안에서 먹을 수 없게 됐죠. 음식점들도 제한적인 영업을 하도록 권고받고 있고 특히 이제 카페들은 프랜차이즈 카페들 같은 경우는 테이크아웃도 안 됩니다. 이게 외식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사실 주고 있는 하나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대신 또 반대로 배달업 시장들은 굉장히 지금 그 성공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배달업과 관련된 것들. 뭐 어떤 이제 그 음식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매장들 다 없애고 그냥 그 배달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들이 꽤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초에 컨설팅 했었던 그 한 곳도 사실은 이제 이 배달업 시장에서 이제 뛰어들었는데 원래 이제 오프라인 그런 매장을 좀 한 30평 정도의 음식점을 하고 있었는데 잘 안 돼서 이제 컨설팅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하게 됐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저랑 같이 일하시는 그 이제 이런 SNS 전문적인 걸 하시는 분하고 저랑 같이 컨설팅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이분이 저희가 이제 배달과 관련되는 것들을 세팅을 해드렸거든요. 정말 한 3개월 만에 매출이 정말 급반전이 일어나고 그 이제 3개월 후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방문을 했더니 홀에 있는 테이블 다 없애버렸어요. 거기 다 책상 붙이고 그 테이블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포장 전문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포장 전문점으로 아예 바꿨더라고요. 매출이 정말 급격하게 몇 달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제 배달에 대해서 특별한 컨텐츠를 잘 만들어내면 요즘 배달 가지고만 해도 충분히 굉장히 큰 창업적인 어떤 성공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해서 또 시대적인 변화의 한 부분들을 어려움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들로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국 외식시장은 뭐 급격하게 뭐 성장을 했다는 얘기를 아까 했었죠. 이제 외식업 자체를 놓고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2005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10년 만에 2배 이상 가까이 성장을 했고 46조였던 게 108조 시장 성장을 했고요. 식품 산업 전체만 놓고 보더라도 2005년도에 43조였던 시장이 약 83조 정도의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그 두 개 다 합쳐서 200조가 넘는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이제 외식산업, 식품 외식산업이 2배 가까이 성장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식, 음식점 종류별로 보게 되면 한식이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2015년도 기준인데 우리나라 커피숍은 이미 10만 개가 넘었어요. 이런 디저트를 팔고 있는 카페 형태들이 10만 개가 이미 넘었고요.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 뭐 크게 평균 매출액은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밑에 있는 것들, 분식점, 그 다음에 치킨집, 한식, 뭐 이 정도의 매출들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 창업의 현실은 어떻냐? 이제 한국 창업 시장의 그 시장을 좀 냉정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죠. 한국 창업 시장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2018년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좀 자주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는 폐업률 90%, 자영업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사실 이 기사의 내용은 되게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대한민국에 창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폐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실제로 이거 전국적인 통계로는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창업을 하면
90몇 명이 그 해에 폐업을 100명이 창업을 하면 90몇 명이 폐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놀라운 자료를 좀 이따 제가 보여줄게요. 이게 이제 1년 안에 폐업률, 3년 안에 폐업률, 5년 안에 폐업률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을 보면 과연 창업을 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지만 생존하기도 힘들고 그 생존을 5년간 버티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TV에서 보고 있는 대박집, 맛집들 이런 곳들은요, 사실은 정말 소수, 극소수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또 속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각종 TV의 맛집 프로에 나오는 곳들 중에 진짜 맛집들도 있지만요, 물타기 하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방송에 나왔던 곳인데도 가보면 이게 뭐지 하는 집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참 어떤 그 시장의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방송 출연을 이제 하는 게 이 소비자들은 굉장히 냉정하죠. 그래서 이 집이 뭐 이런 장점을 갖고 이렇게 잘하는 집이야 그래도 가도 소비자의 입은 굉장히 냉정하다. 사실 그래서 꼭 그런 집들이 잘 되는 집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집들도 많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한국은 그만큼 창업하는 게 쉽지 않고 지금 창업 시장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5년간 창업 대비 폐업률이 90%가 넘는다는 거죠. 여기 보면 1년 내 폐업률이 있습니다. 음식점은 18.3%가 1년 내에 폐업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KB 국민카드, KB 카드가 가맹점을 등록했다가 없어진 걸 가지고 데이터를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창업 점포가 24만 개가 창업을 했는데 폐업 점포는 그게 21만 9천 개더라고요. 그래서 5년간 창업 대비 90% 정도 폐업을 한다는 거를 이 데이터가 뒷받침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업종별로 좀 비율이 나오죠. 창업하는 사람도 늘었지만 폐업하는 사람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데이터입니다. 자, 치킨 엄청나게 늘었다가 폐업을 하고 있고, 그렇죠? 4,300개 창업했는데 3,300개가 폐업을 했네요. 자, 그나마 이 데이터 안에서 좀 관심 있게 여러분들 이제 보이진 않지만 치킨하고 커피가 그나마 좀 폐업률이 낮은 이유는요, 프랜차이즈가 되게 많아요. 자, 보면 커피도 1847곳이 신규 창업을 했는데 6대 광역시만 본 겁니다. 965개가 폐업했죠. 50% 가까이 폐업했다는 거예요. 1775개 제빵이 등록이 됐지만 1200개가 그해 폐업을 했다라는 PC카드 자료입니다. 6개 도시만 놓고 본 거예요. 6개. 왜냐면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만 본 겁니다. 서울 빼고요. 서울, 경기, 제주 빼고.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폐업을 하고 있다. 이건 뭐 여러분 동네에서만 봐도 알 수 있죠. 그죠? 많은 가게들이 생겼다, 많은 가게들이 없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없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이제 제가 꼭 이 강의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2017년도 4분기거든요. 3년 정도 지난 자료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서울시의 신규 창업 위험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위험. 서울시 전체는 창업하기 위험한 곳이다. 중요한 게 뭐냐면 3년간 개업 대비 폐업률이 서울이 엄청난 숫자라는 겁니다. 자, 100곳이 창업을 했는데 101곳이 폐업을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서 그나마 잘 유지됐던 곳들도 폐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곳이 창업을 했는데 101곳이 폐업을 했으니까 전체적인 창업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예요. 평균 기간이 소상공인이 창업해가지고 없어지는 데까지 기간이 2.3년뿐이 평균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평균이잖아요, 평균. 그러면 50%는 2년도 못하고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2년도 못하고. 2년 동안 장사하는 사람은 돈을 벌었느냐? 돈을 엄청 까먹고 폐업을 했다는 얘기고요. 이 101%의 폐업한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다 자기 자산을 다 까먹고 폐업을 하는 겁니다. 이 심각한 거죠. 네.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창업하는 거 굉장히 겁나죠. 겁나죠.
자, 이건 2017년도에 서울시에 있는 신규 창업위원회인데 여기 보면 마포구가 뭐죠? 홍대가 있죠, 홍대. 여기는 고위험군이에요. 절대 사실 창업하면 안 돼요. 여기 제가 2018년도, 19년도에 여기 시장조사하고 있을 때 여기 부동산 사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임대료 못 내는 사업장이 제 날짜에 임대료 못 내는 사업장이 80%라고 했어요. 80%. 엄청난 거죠, 진짜. 근데 전부 빨간색이잖아, 서울이 다. 그죠? 근데 지금 이거 최근 데이터는요, 여기 다 빨간색이에요, 전부 다. 다 위험해요. 여기 노란색은 그래도 창업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위험하다는 거고, 얘가 고위험인데, 지금은 전부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서울은 경쟁이 너무 치열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2017년도까지의 그나마 이제 데이터들인데, 저희가 2019년도까지 이런 데이터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통계들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통계 자료들을 좀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2011년도에 전체 폐업률은 93%. 조금 떨어졌었죠. 떨어졌다가 다시 2017년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규 창업 대비 폐업률이 또 증가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데이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창업자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총 사업자가 63만 명이었었는데 5년 만에 10만 명의 창업자가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청년이 취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장년 퇴직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심각한 얘기죠. 오히려 신규 창업자는 줄고 있는 상황이 보이죠. 18만 6천, 18만 9천, 18만 7천이었다가 지금 이제 줄었죠. 2018년도, 2019년도 데이터는 더 줄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자, 그 자료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식산업 경기전망 지수를 보더라도 제가 보시면 자, 이 색깔이 16년도, 이 색깔이 17년도예요. 자, 그러면 2017년도의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 보면 경기 전망 지수가 뭐냐? 경기 전망 지수가 전부 다 이렇게 하향했다라는 겁니다. 하향. 이렇게 하향. 중식도, 제과점이 제일 많이 심각해졌죠. 치킨, 주점. 주점은 또 원래 안 좋았어요. 술 장사가 이제 이 시장이 변하면서 술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카페, 음료들도 지수가 나빠졌다. 자, 이거는 외식업체 경영주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장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암울한 얘기만 계속 하고 있네요. 자, 이거는 통계청 자료로 외식업 생존 비율. 아까 이제 우리가 외식업 전체만 봤는데 분야별로 한번 본 겁니다. 자, 1년 동안 생존율하고 3년 동안 생존율이에요. 자, 보면 제과점이 그래도 가장 많이 살아남았네요. 1년 만에 76.2%. 그러면 1년 안에 24%를 망한다는 얘기예요. 3년을 놓고 봤더니 30% 이상이 망했다는 거죠. 자, 패스트푸드. 1년 안에 75%인데 2년 지나니까 50%가 문을 닫는다. 카페는 2년 안에 63%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63%. 2년 안에. 자, 분식집은 더 충격적이죠. 2년 안에 70%. 한식당 60%. 술집은 70%가 2년 안에 문 닫는다. 중국집도 마찬가지. 자, 치킨집도 어마어마하게 폐업하죠. 이것만 보더라도 창업 시장이 얼마나 어렵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요 프랜차이즈 공화국이에요. 프랜차이즈.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은 50조 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2018년도 이제 자료를 가지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자,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와 이제 가맹 브랜드와 가맹 본부는 5,000개입니다. 우리나라 2017년도 말에 5,000개가 넘고요. 자, 여기서 보면 브랜드 숫자 2010년도에는 2,550개였어요. 근데 무려 7년 사이에 6,000개가 넘는 브랜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외식 브랜드가. 자, 142% 성장했어요. 가맹점 숫자는 2010년도에 14만 8천 개에서
2017년도에 24만 개로 늘어났습니다. 62% 성장.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2017년도 한 해만 브랜드가 50개가 생겼대요. 가맹점이 3만 개가 생겼대요. 자, 이거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다. 결국 한국의 수많은 창업소들이 여기에 몰려서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다가 너무나 일찍 사고로 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한국 외식시장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나 급격하게 외식시장이 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건 2019년도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외식 빈도예요, 빈도. 보면 한 달에 외식을 몇 번 하느냐. 2016년도에는 15회였는데 13.9회로 줄었습니다. 이게 점점 줄고 있죠. 이게 횟수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일이 숫자로 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 국민 5,500만 명 중에 1%가 줄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사실.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방문 회식이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이건 코로나가 아닌데도 이렇게 줄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배달 외식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안 늘었어요. 왜냐하면 배달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 우리나라의 배달 문화는 오래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외식 시장의 방문 외식이 줄어든 반면에 포장 외식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포장 외식. 이 두 가지. 배달과 포장 합치면 특히 이제 이 포장 외식이 증가한 것.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코로나가 번지고는 이게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죠. 자, 이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외식시장의 창업을 고민한다 그러면 이 언택트 시대, 우리가 비대면으로 뭔가 이런 외식장이 어떻게 변할까가 되게 중요하고요. 앞으로는 이 배달 음식들을 소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더라도. 이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카페는 어떠냐? 음식점들 말고 우리 음료 시장만 놓고 보면 변화가 없죠? 배달 외식이. 그러면 이제 포장 빈도가 늘기 시작한 건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포장 빈도. 테이크아웃이 이제 확실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저도 굉장히 특징적인 건 뭘 보냐면 아침에 출근하는 또 학교를 가는 많은 친구들이 다 커피 한 잔씩 뽑아서 가잖아.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에 여러분들 학교 안 오지만 여러분들 학교 올 때 아침에 이제 저도 수업할 때 여러분들 딱 보면 다 책상 위에 이제 커피 한 잔씩 또 음료수 사갖고 와가지고 이제 앉아서 먹는 친구들 되게 많죠.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외식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